안녕하세요. 오늘도 썰치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로 63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정확히 19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기억을 꺼내어 남들에게 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화려하지도 자랑스럽지도 않은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제 인생에서 가장 비겁했고 가장 잔인했으며 가장 부끄러웠던 순간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제 동생 영진이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참 착한 아이였습니다. 늘 제 뒤를 따라다니며 형형하며 웃던 아이.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 아이는 더 이상 제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전형적인 가부장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무뚝뚝하며 가족에게조차도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이었죠. 어머니는 제가 20살 되던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암이었습니다. 병원비를 아끼기 위해 아버지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어머니는 한마디 원망 없이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늘 일에만 몰두했고 우리 형제에게조차 사랑한다는 말 한 번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는 두 가지 자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본인이 직접 지은 3층짜리 단독주택, 그리고 하나는 평생을 모아 사놓은 낡은 상가 건물.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은 형, 건물은 동생.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그래서 싸울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말씀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87세까지 정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1년은 병원 신세를 지셔야 했습니다. 낙상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졌고, 그때부터 마음이 약해지셨는지 저에게 자주 전화를 하셨습니다. 내가 죽으면 형제끼리 싸우지 마라. 형이 좀 더 참아라. 영진이가 아직 어리다. 영진이는 당시 53, 저는 55이었습니다. 그 나이에 어리다는 말이 참 우습지만 아버지 눈엔 여전히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아침에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동생은 말이 없었고 조문객을 맞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서랍을 열었습니다. 유언장을 꺼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금고에 넣어놨다. 형이 그것 꺼내서 나눠라. 하지만 서랍에 있어야 할 열쇠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 작은 금속 조각 하나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왜 이토록 큰 예감처럼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금고는 절대 열리지 않았습니다. 열쇠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며칠 후 열쇠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구부러진 상태로 집 뒤편 장독대 옆에서 발견됐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버린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아버지의 죽음은 시작이 아니라 끝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던 중 아버지의 오래된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짙은 가죽 커버에 모서리가 달아 너덜너덜해진 그것엔 날짜도 제목도 없이 아버지의 손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진이는 믿을 수 없다. 세금도 밀리고 임대료도 제때 못 받고 항상 남 탓만 한다. 형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해야겠다. 새 유언장 작성 완료. 금고에 보관함.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형제끼리 싸우면 모든 재산은 기부할 것. 가족이 무너질 바엔 남이 쓰는 게 낫다. 저는 그 수첩을 손에 쥐고 동생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형, 뭔 소리야. 나 그런 거 몰라. 유언장? 없어. 난 본 적도 없어. 말투는 뻔뻔했고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수첩은 증거 불충분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유산은 법정 상속으로 나뉘었습니다. 동생은 상가 건물을 가져갔고 저는 집을 받았습니다. 그걸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저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보낸 사람은 영진이, 제 동생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단 2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형, 미안해. 그때 내가 유언장 숨겼어. 건물은 얼마 후 불법 증축 문제로 인해 절반 가격에 팔렸고 동생은 벌금을 감당하지 못한 채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후로 연락은 끊겼습니다. 가끔 소문만 들려옵니다.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울었다는 이야기, 편의점에서 잤다는 이야기, 그리고 지금은 연락조차 닿지 않는다는 이야기.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때 내가 수첩을 증거로 썼다면 우린 달라졌을까? 하지만 아마도
결과는 똑같았을 겁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신뢰였으니까요. 형제가 있다는 건 누군가와 과거를 공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집에서 자라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부모를 보고 자랐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같은 사람으로 자라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건 정말이지 저는 몰랐습니다. 어렸을 땐 그 아이가 나와 같은 줄 알았습니다. 영진이는 저보다 2살 어렸습니다. 어릴 적엔 제가 아끼는 장난감을 뺏겨도 괜찮다며 울먹이던 순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순함은 말을 안 듣는 묘한 고집으로 변해갔습니다. 아버지는 늘 저에게 말하셨습니다. 너는 장남이다. 그 말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외로운 말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장남은 말할 수 없습니다. 장남은 참아야 합니다. 장남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야 합니다. 그래야 가족이 굴러간다는 논리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한 적도 잘했다고 칭찬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영진이에겐 달랐습니다. 영진이가 실수하면 괜찮다고 했고 영진이가 속상해하면 형한테 말하지 말고 아빠한테 대화하셨습니다. 그건 마치 형은 책임지고 동생은 보호받는 관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감정은 시간이 갈수록 제 마음속에 잔잔한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다 20대 후반 영진이가 한 번 크게 사고를 쳤습니다. 친구와 동업한 작은 술집에서 대출금을 날리고 보증 문제로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 나 좀 도와줘. 그때 저는 결혼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말했습니다. 저 대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을 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이 내 유언장을 불에 태웠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이 모든 일의 조짐은 아버지가 병원에 계실 때부터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시고 거동이 불편해지자 저는 거의 매일 병원에 들렀습니다. 간병인을 따로 두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영진이는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형, 난 아버지랑 사이 안 좋잖아. 나는 오히려 오면 더 불편해하실 거야. 그런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달에 한두 번 나타날 땐 꼭 병원비나 유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형, 아버지 진명이는 아직 안 바꿨어? 건물은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형은 집만 챙겨. 그때부터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심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아버지께 유언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엔 꺼려 하셨지만 결국 손으로 직접 쓰지 않고 법무사를 통해 정식 공증을 넣은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그 유언장 안엔 집은 형, 건물은 동생. 하지만 만일 건물 관련 문제가 생기면 형이 대신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마지막 선이라고 믿었습니다. 형제로서 그것만은 지켜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선은 그는 아무렇지 않게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동생의 집을 찾아갔다. 아버지의 수첩을 손에 쥐고 그가 도대체 왜 그랬는지를 묻기 위해 문은 쉽게 열렸다. 마치 날 기다렸다는 듯이. 거실은 조용했고 테이블 위에는 술병 2개, 담배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다. 그리고 동생은 바닥에 앉아 텔레비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 앞에 앉았다. 그리고 수첩을 꺼내 조용히 건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한 장, 2장 넘기더니 갑자기 숨을 들이켰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렇게 한참을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다. 형, 그 유언장 21번 고르고 그는 마치 사형 선고를 받는 사람처럼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그거 내가 불에 태웠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화도, 분노도, 눈물도 그 순간엔 아무 감정도 나지 않았다. 난 그냥 형이 다 가져갈까봐 무서웠어. 아버지가 날 믿지 않으신다는 게 너무 창피했어. 그래서 그냥 말을 끝맺지 못한 채 동생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아버지가 죽고 난 뒤 우리 가족도 함께 끝났다는 사실을. 며칠 후 나는 다시 아버지의 수첩을 꺼냈. 그날 동생과 마주하고 나서도 그 책 속에는 여전히 내가 모르는 아버지가 있었. 가장 뒷장에는 정체불명의 열쇠 하나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그 열쇠는 오래된 다이어리 하나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였다. 그 다이어리는 아버지의 젊은 시절 이야기였다. 거기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전쟁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와의 싸움, 장사 실패의 좌절, 건물주에게 쫓겨난 날, 형제가 죽음을 맞이한 이야기까지. 그리고 마지막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죽으면
이 모든 걸 아들들에게 남긴다. 유산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이 외로움과 가난과 무너짐과 다시 일어섰던 그 모든 것들을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사람을 인간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동생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용서할 수는 없었다. 법정 상속이 끝나고 각자 재산을 정리하던 무렵 문제가 하나 더 터졌다. 상가 건물명의 이전을 위해 등기를 열었는데 알고 보니 그 건물에는 압류예정 통지서가 붙어 있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 동생이 몰래 건물 명의로 대출을 받아 쓴 것이었다. 아버지는 이 사실을 모르셨. 동생은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분노했고 동생은 울며 고개를 숙였. 형, 미안하다. 그때는 진짜 급해서 내가 어떻게든 갚을 수 있을 줄 알았어. 하지만 이미 늦었다. 건물은 법적 분쟁에 들어갔고 결국 헐값의 경매로 넘어갔다. 그리고 나는 그가 유산으로 받은 건물에 대해 상속세 일부를 대신 떠안게 되었다. 건물 문제가 불거진 이후 임차인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관리자도 없고 화장실도 고장났고 임대료는 계속 오르기만 했어요. 문제는 그동안 동생이 임대료를 받으면서도 세금 신고도 하지 않고 수리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그중 한 임차인은 지자체에 민원을 넣었고 그 건물은 결국 위법 증축 확인 및 강제 철거 대상이 되었다. 이 모든 일은 동생이 잠시라도 건물주로 살아보겠다고 한데 1년 반 동안의 이야기였다. 나는 그가 가진 게 돈도 지위도 아닌 허영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가족조차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1년 후 나는 또다시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보낸 이는 영진이? 형, 나 많이 무너졌어. 이제 형만 남았더라. 혹시 한번 밥 한 끼 같이 먹을 수 있을까? 나는 그 편지를 며칠 동안 가방에 넣고 다녔. 꺼내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한 채로. 그리고 결국 나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그날의 유언장, 그 불길 위에 사라진 신뢰는 그 어떤 밥 한 끼로도 되살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혼자다. 아내도 떠났고 자식들도 멀리 살고 있다. 나는 아버지에게 받은 집을 팔고 전세로 옮겼다. 그 집이 나에게 주는 기억은 너무나 아팠기 때문이다. 가끔 창밖을 보며 아버지를 떠올린다. 그리고 동생도. 내가 지켜낸 건 아버지의 수첩과 마지막 존엄이었다. 내가 잃은 건 가족이라는 이름이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유산 분쟁이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조각나고 어떻게 끝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누구도 유언장을 훔쳤다 말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가족을 지키자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그 모든 진실이 밝혀져도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가족이란 때로는 피보다 더 잔인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가족은 이미 가족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 곁에 가족과도 한마디 말이 부족한 채 시간만 흐르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기 전에 그 이름을 다시 불러보세요. 형이든 동생이든 그 이름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돈도 재산도 아닌 그 한 사람의 얼굴입니다. 가족을 지킨다는 건 결국 그 얼굴 하나를 잊지 않는다는 것일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